안녕하세요. 인문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콘서트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미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경화 작가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경화 작가님은 현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2019년 제24회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박경화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작가님은 추억이 담긴 한 물건을 오래 쓰는 걸 더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생활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경화 작가님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책을 쓰고 있는 박경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 공기, 에너지, 또 건축, 또 산림, 또 소비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분야에 속하는데요. 다양한 환경 얘기 중에 오늘은 일회용품 그리고 쓰레기 이 문제가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 번 쓰고 버리나요? 당신의 삶은 일회용이 아니죠.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컵 많이 잘 아시죠, 그죠? 플라스틱 컵과 빨대, 이거 하루에 오늘 하루 몇 개를 쓰셨나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를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잠깐 쉬었다가 먹을 수도 있고, 가볍고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것의 특징은 재료는 플라스틱이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일회용이죠. 이 일회용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회용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회용으로 만든 것들은 대개 이제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은데 플라스틱은 장점이 많은 소재입니다. 가볍고 흔하고 또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모양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여러 장점이 있고요. 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련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돼 있고 또 우리 이 공간에도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플라스틱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나면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연 제품보다. 그리고 태우거나 땅에 매립했을 때 자연에 주는 영향이 있는 거죠. 태울 때 유독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분해 기간이 어떤 분은 10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500년이다. 아직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개발된 지가 100년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개발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된 게 100년 정도라고 해요. 미국인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하게 됐는데요. 천연 수지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당구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 당구공으로 코끼리 상아를 이용했다고 해요. 코끼리 상아를 갈아서 둥근 이제 당구공으로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를 많이 밀렵을 하게 되고 잡아들여야 되고 당구공의 수가 정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구공을 만드는 분이 공모를 한 거죠. 이 대체품을 개발해 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이런 공모를 하니까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이 공모의 공고문을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재료를 가지고 천연 수지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발명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베이글랜드라는 사람이 그 합성 수지 플라스틱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더 흔히 많이 쓰게 된 거죠. 이것은 석유에서 나온 것인데요. 합성 수지 플라스틱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제품의 기원 처음이 된 거죠. 이 그 일회용품 중에 우리가 흔히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나무젓가락인데요. 나무젓가락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나무젓가락이 만들어지는 이 목재는 20년생 나무라고 해요. 보통 그 백양목이나 미송, 대나무, 포플러 같은 나무들로 일회용 젓가락을 만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만든 젓가락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짜장면을 먹을 때, 김밥을 먹을 때 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시간은 10분, 20분, 천천히 식사를 해도 30분 정도를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이 버려진 젓가락이 다시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시 2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년생 나무가 자라서 나무 젓가락이 되고 짧게 쓰인 후에 다시 쓰레기가 돼서 20년이 걸려서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우리가 소중하게 그 가꾼 자원을 굉장히 짧게 쓰고 버리는 거죠. 이 공식을 다시 플라스틱에 대입해 보면 이런 거죠.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죠, 그죠? 석유. 석유에서 만들어진 이 귀한 재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카페에서 음료를 담아서 들고 마시는 시간 10분, 길게 잡으면 20분, 어떤 분은 이걸 거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죠.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어쨌든 그렇게 사용한 후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은 분해되는데 100년 또는 어떤 분은 아직 잘 모른다. 5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크기가 작아질 뿐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아직은 알지 못한다. 연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굉장히 귀한 자원인 거죠.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지구상의 공룡이나 고사리가 지구상을 점령했던 시기, 아주 오랜 시절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동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천천히 압력을 받고 뜨거운 열로 이렇게 압력과 열이 가해졌을 때 만들어진 게 석유라고 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석유를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짧게 쓰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는 다시 분해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쓰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회용품이 굉장히 싸고 흔하고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번 쓰고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 땅에, 물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얘기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했을 때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을 종류대로 같은 종류별로 많이 모아서 재활용 공장에 갔을 때 재활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거는 알록달록한 라벨이 붙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이물질을 집어 넣기도 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자원회수시설에 예전 이름은 소각장이죠, 그죠? 자원회수시설에 이게 모여서 태워진 뒤에 이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가서 매립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일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 저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묻히게 되는데요. 저 매립지를 가보니까 약간 공사 현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흙으로 다 덮은 상태라서. 근데 주중에 가보면 큰 트럭에 쓰레기를 실은 차들이 이곳에 몰려오고 쓰레기를 부으면 저렇게 그 흙으로 빨리빨리 덮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는 위생적이고 약간 공사 현장처럼 흙만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저 안에는 쓰레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
또 썩어버린 것들을 태운 재들 이런 것들이 저기에 묻혀 있는데요. 많은 플라스틱도 태워진 뒤에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된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지만 실제로 재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일부의 그 쓰레기들, 생활 쓰레기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바닷가에 가보면 스티로폴, 비닐, 또 플라스틱 제품들, 생활용품들이 쓰레기가 돼서 바닷가를 많이 이렇게 너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왜 청소를 하지 않았을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저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상태를 뒀지? 그대로 뒀지? 이렇게 주민들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한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곳은 날마다 청소를 해도 날마다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또 밀려온다고 합니다. 바람에 날려온 스티로폴들, 또 큰 비가 내렸을 때 냇물과 강물을 타고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썰물과 밀물이 밀려올 때, 밀려오고 빠져나갈 때 각종 쓰레기들이 바닷가에 있던 것들이 이 해변가로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저 상태로 있다가 바다에 휩쓸리는 것도 있고 또 육지로 다시 날리기도 하는데 저 쓰레기가 다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만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 쓰레기들은 내륙, 육지, 도시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것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냇물과 강물을 타고 쭉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닷가에 쌓여 있는 것은 사람이 이제 치우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행운이 좋은 쓰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잘 치우기만 한다면. 그런데 일부 쓰레기들은 바다로, 큰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점점 큰 바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류가 이동한다 이런 거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죠, 그죠? 한류와 난류가 전 세계 바다에 큰 흐름을 이루면서 움직인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때 쓰레기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쓰레기들이 이동하면서 이 온전한 형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이 플라스틱 컵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파도에 부딪히고 또 강한 햇볕에 쪼이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해요. 부서지는 거죠. 그 형태로 이제 바다에 쭉 퍼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동해 바다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쌍안경을 가지고 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여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쌍안경을 가지고 이 화면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바다에는 푸른 물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바다 쓰레기도 드문드문 보였는데 배가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쓰레기가 좀 더 보이기도 하고 또 잔잔한 맑고 푸른 바다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해 바다를 지나서 이 쓰레기들,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들이 이제 큰 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태평양을 향해서 쭉 이동하는데요.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많이 해변에 발견이 되고 두 나라 쓰레기가 일본에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삼국의 쓰레기가 다시 태평양을 향해 쭉 이동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은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하와이와 미국 대륙 사이에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 이런 게 언론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KBS 다큐팀과 또 해외에서 찍은 그 환경 영화를 보니까 쓰레기 섬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들이 태평양에 모이는 건 맞지만 이 동해 바다와 같이 푸른 바다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와 그 미국 대륙 사이에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눈에 보이는 곳은 푸른 바다, 물결이 일렁이는 푸른 바다인데 카메라 화면이 수면에 살짝만 들어가도 이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물 표면에 쭉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플라스틱 스프라고 합니다. 내륙에서 출발한 쓰레기가 쭉 이동을 하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물 수면에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프 안에 이렇게 먹을거리가 음식물이 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플라스틱 스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는 1997년에 찰스 무어 선장님이라는 미국인이 처음 발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에서 그 배를 타고
해양 관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족과 연구자들과 함께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을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두 개 보이더라.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더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큰 이제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찰스 무어 선장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후에 환경운동가로 변신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찰스 무어 선장님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를 발견했다. 이 얘기가 알려진 후에 전 세계에 이 쓰레기 문제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알려지는 거는 빨랐지만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넓게 쭉 퍼져 있기 때문에 배로 수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태평양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태평양 중간에 있는 미드웨이 섬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크리스 조던 감독님이 이 미드웨이 섬에 알바트로스라는 큰 새, 우리말로 신천홍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를 촬영하려 미드웨이 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트로스의 생태, 어린 시절부터 어미가 되는 과정, 그리고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 이런 걸 촬영하러 갔는데 이분의 눈에 많이 띈 건 역시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 알바트로스 어미가 태평양을 넓은 곳을 이렇게 비행하고 다니면서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입에 물고 옵니다. 그리고 토해주는 방식으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이 물고기라든지 해조류라든지 해초 같은 새끼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어미새가 토해주듯이 먹이는데 이곳에 작은 플라스틱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을 먹은 아기새가 비틀비틀 쓰러져 가는 과정이 영화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뱃속에 작은 플라스틱들이 꽉 차게 되면서 새끼새가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새가 죽어가는 이유를 인간인 우리는 알지만 어미새는 잘 모른다. 좀 슬퍼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위에 그 플라스틱 조각들, 온갖 쓰레기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새들이 그만큼 먹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들 뱃속에도 이 플라스틱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태평양의 미드웨이 섬, 그 옆에 하와이 섬, 이런 곳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죠. 아, 태평양에 사는 섬 사람들 참 불행하다. 이 온갖 쓰레기들을 해변에서 늘 보게 되고 그런 피해를 입게 되니 참 괴롭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쓰레기들이 물고기의 몸속에 담겨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북태평양에 가서 어업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먹는 대구, 삼치, 고등어, 갈치 뭐 이런 생선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양어선들이 잡아와서 그것이 이제 그 우리 식탁으로 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태평양을 거쳐서 물고기 몸을 거쳐서 다시 우리 식탁,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이 거대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5mm 이하 작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굴이라든지 조개류에도 들어있고 요즘에 김장철이라서 젓갈 많이 담그고 새우젓 이런 거 활용 많이 하는데 작은 새우를 잡아서 분류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도 비닐과 플라스틱을 골라내는 게 작업자들의 큰 고민이더라고요. 이처럼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또 비닐 조각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이것들이 다시 바다를 거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순환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나 물고기들이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죽게 되는데요. 결국 위장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나 물고기들은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요. 아, 배가 고프지 않아. 그래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실비실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죽은 원인을 살펴보면 영양실조라고 해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용으로 새나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연구하고 다시 놓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눈에 띄지 않은 수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에는 여러 가지 그 포장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우리가 원한 건 신선한 과일, 맛있는 과일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과일들은 2중, 3중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옷을 마치 껴입듯이 단단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가 가족 수가 줄어들고 또 1인 가구들도 많은데요. 제품들도 점점 소포장이 되면서 과일도 나눠서 팔게 되고 다른 먹을거리 이런 것도 소포장이 많이 되면서 포장지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추석이라든지 설 같은 명절을 지날 때 우리가 선물 세트를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포장이 돼 있는 거죠. 3중, 4중 온갖 그 쓰레기들을 우리가 마치 선물 받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포장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일회용이라든지 플라스틱들 많이 소비하고 많이 배출하는 것들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 중에 많은 의견을 얘기하기도 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서울시에서 행사를 할 때 모습입니다. 저렇게 대형 물통을 준비해서 물을 따뜻한 물, 찬물을 준비해 놓고 시민들이 컵이라든지 물병을 가져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생수병 우리가 마실 물을 그 슈퍼에서 돈을 주고 사서 먹는데요. 이 생수병을 담고 있는 물을 담고 있는 페트병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서울의 시청 지하철역이고요.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인천공항에 있는 음수대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도시 곳곳에 공공시설물에 이런 음수대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곳을 많이 이용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일 수 있겠죠. 이 시설물들이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많이 지금도 설치가 돼 있는데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면 일회용 쓰레기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음수대가 도시 곳곳에 우리 가까이에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영국, 유럽연합, 또 미국의 여러 큰 도시들, 그리고 아시아, 방콕을 비롯한 큰 도시들, 또 아프리카의 여러 도시들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 또 그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펴는 곳은 아프리카 케냐인데요. 케냐는 2017년에 이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법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다 포함한 것인데요. 위반을 했을 때 최대 벌금이 4,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벌금 아니면 징역 4년형이라고 해요. 엄청 가혹하죠, 그죠? 케냐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비닐봉투를 사용했다고 해서 4,200만 원 벌금을 낸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왜 이런 정책을 케냐 정부가 펴게 됐냐면 케냐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면서 이게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 또 어딘가에 나뒹굴거나 이런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쓰레기들이 하수구를 따라 여러 이물질들과 함께 흘러가면서 하수구를 막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이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생활하수, 더러운 물들이 범람을 해서 도시에 이렇게 큰 웅덩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웅덩이가 곳곳에 도시에 생기면서 사람들이나 자동차가 지나가기가 좀 불편해졌고 이 웅덩이에
모기를 비롯한 그 벌레, 곤충들이 알을 낳으면서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수인성 질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 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케냐 정부가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일회용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또 따로 있는데요. 케냐는 사파리의 왕국이라고 하죠.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고 이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케냐로 여행을 오게 되는데 이 케냐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비닐을 씹어 먹거나 또 목에 감고 있거나 뿔에 걸쳐 있거나 또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걸 목에 끼고 있거나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봤을 땐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케냐 당국에서는 일회용 쓰레기 때문에 생긴 여러 피해들,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또 하수구를 막거나 또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까지 생기자 케냐 당국이 강력하게 일회용품, 비닐봉지, 스티로폼 또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의 대안들 이런 것이 있죠. 스텐 제품들,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일회용품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제품은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휴대하기도 쉽고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위생적이고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스테인리스는 해리 브리얼리라는 영국의 한 그 연구소에 계신 분이 부식에 강한 금속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철과 크롬이 적절한 비율이 섞일 때 새로운 물건,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이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행사 같은 거 열 때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먹을 수 있는 컵 어떤가요? 이 먹을 수 있는 컵은 곡물,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보리, 콩 이런 종류로 만들어진 곡물 컵인데요. 음료나 커피 같은 걸 마신 후에 저 컵을 먹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회용품 쓰레기가 남지 않겠죠, 그죠? 유기농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한살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살림에서는 다양한 유리 용기를 규격 제품 몇 가지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이어달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된장이나 고추장이라든지 양념류 이런 것들을 유리병에 담아서 판매한 후에 소비자가 이 유리병을 사용한 후 다시 매장에 가져가면 이것을 위생 세척을 한 후에 다시 생산지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유리 제품을 다시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이어달리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리 제품을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이 아까운 것을 아끼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포장지 없는 가게도 있는데요. 몇 곳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가게에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이용할 때는 에코백이나 천주머니, 뚜껑 있는 그릇 이런 것들을 포장지를 가져가서 물건을 담습니다. 보리라든지 흑미 또 콩 이런 것들을 담은 후에 뚜껑을 닫고 저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일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머니나 에코백에 담은 후에 저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책정이 되면 계산을 한 후에 들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저 곡물이나 채소들 정리했을 때 쓰레기가 남지 않는 거죠. 이런 가게들이 몇 곳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즐겨 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남지 않는 거죠. 쇼핑 후에도 우리가 쓰레기 고민,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는 거죠. 포장지 없는 가게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이용해주면서 이런 가게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회용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도 있고요. 또 알맹 상점이라고 해서 알맹이만 판다. 포장은 판매하지 않고 알맹이만 가져가라. 이런 개념의 가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포장지, 플라스틱 병이든 유리병이든 가져가서 담아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가게들 중에
채소나 야채를 벌크 형태로 팔면서 포장지 없이 에코백에 담아갈 수 있게 한 가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버리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쓰레기 중에는 자원이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생활 쓰레기들을 모아서 디자인을 가미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업사이클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 버리는 빈 병, 또 헌 옷, 양말, 또 양철 페트병, 양철통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들이 약간 디자인을 가미해서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생활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 다시 사용한다. 유리병이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사용했다. 재사용이죠. 씻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리병을 녹여서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녹여서 접시를 만든다든지 다른 유리 제품을 만드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죠. 이거는 근데 에너지가 들고 수거하는데 또 비용과 노력이 드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재활용은 우리가 가진 물건들 중에서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서 기존의 쓰임새와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리병이나 이 페트병으로 샹드리에 조명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그 타이어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스피커 타이어를 만들기도 했죠. 007 가방이나 여행용 캐리어를 서랍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그 서울에 있는 재활용 프라자라는 곳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가면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게 전문 디자이너들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나도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다시 쓰임새가 뭔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는 일을 가볍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 전문가들이 만든 업사이클 제품인데요. 우리 그 아름다운 가게라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을 기증을 하면 그 물건을 다시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티셔츠라든지 와이셔츠, 그다음에 가죽옷 이런 것들이 많이 기증이 되지만 실제로 판매가 되는 양, 재판매되는 양은 적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재료들을 가지고 그 에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가미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 케이스인데 원래 이것은 소파를 만들었던 소파 가죽이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예쁜 여권 케이스가 됐고요. 이것은 필통인데요. 필통 역시 가죽 자켓이라든지 또 소파를 만들고 난 후에 남은 짜투리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필통인데요. 예쁘죠, 그죠? 네. 이런 재활용 제품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 작은 소품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지갑, 파우치이기도 하고 지갑이기도 한데 이건 역시 가죽 조각들 모아서 만든 겁니다. 이게 제가 에코 디자이너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기준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새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디자인, 좋은 그 제품의 질 이런 걸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주고 살 때도 정말 갖고 싶다,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다 이런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역시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업사이클 재활용 디자인 중에 제가 가장 놀랍고 좋아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것은 에코백 장바구니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하늘하늘한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인데 이것의 원래 용도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이 장바구니 이름은 낙하산 장바구니라고 하는데요. 저처럼 여자분들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군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 군대에서 어떤 물품을 쓰는지 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낙하산은 이게 하늘에서 넓게 펼쳐지는데 작은 구멍만 생겨도 이걸 폐기해야 된다고 해요. 이 낙하산 천을 가지고 그 재활용 디자이너들이 이 예쁜 에코백을 만든 거죠. 굉장히 튼튼합니다. 가볍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코백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제가 만든 그 에코백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여러 천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주름이 좀 져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여러 천들, 옷에서 나온 짜투리 천도 있고 또 누구한테 얻은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 소품들을 이용해서 재봉틀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가 비닐봉지라든지 또 쇼핑 종이백 이런 것들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장을 보거나 마트를 갈 때 제가 즐겨 들고 있는 에코백입니다. 이거는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기술이랄 것도 없습니다. 바느질을 좀 하거나 재봉틀을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역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에코백인데요. 이건 역시 천을 어디선가 얻은 천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박음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재봉틀을 이용하더라도 직선받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에코백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친환경적인 건 맞지만 에코백 역시 오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환경청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에코백을 한 번 사용한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에코백을 131회를 사용해야 131회 이상 됐을 때 이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 이 천을 직조하고 만드는데도 많은 에너지와 공이 들어간 거죠.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일회용 비닐봉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도 남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천 역시 한 번 사용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다면 친환경적이 될 수는 없겠죠. 이거 역시 오래오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즐겨 이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친환경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제품 중에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플라스틱 제품 중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빨대죠.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용품으로 이 스텐 빨대도 만들어졌습니다. 대나무 빨대도 있고 또 곡물로 만든 쌀빨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스텐 빨대는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소를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씻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 친환경 제품, 대안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백과 함께 가장 또 친환경 제품의 대안으로 알려진 것이 이 텀블러인데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따뜻한 물이라든지 찬물, 보온 보냉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담아서 우리가 길을 걷거나 어느 공간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텀블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가 여행할 때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휴대하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이 되려면 굉장히 오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사용하고 또 많은 텀블러를 가지고 있고 수집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가지 텀블러를 오래오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좋은 플라스틱 원료와 스테인리스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일단 오래 쓰는 것이 저는 친환경 생활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디자인이 좀 얼핏 봐도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이 컵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받은 컵인데요.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 후에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선생님이 정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반가워해 주시면서 아,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우리가 다시 언제 볼지 알 수가 없는데 집에 있는 만년필을 주고 싶은데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 컵을 주고 싶다 하면서 교무실에서 쓰던 이 컵을 주셨어요. 이 컵을 제가 들고 다니면서 자취방에서 여러 곳에서 늘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튼튼하죠. 그죠? 선생님의 컵인데요. 이처럼 컵도 오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념품으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컵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냥 가지고만 보관하고만 있거나 또 새로운 제품을 탐이 나서 많이 사거나 이런 것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죠. 한 가지 제품을 오래오래 소중하게 쓰는 것, 이것이 친환경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컵 지금 30년 넘었는데 괜찮죠, 그죠? 아직도 쓸만합니다. 디자인은 좀 옛날 느낌이 있지만.
이런 이제 친환경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돈을 사서 주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만드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생활을 굉장히 간소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수를 줄여서 집안에 있는 물건의 수를 가짓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백, 비어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서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서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진 해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집이 사라지고 일터가 사라지는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이제 일본에 유행을 하게 됐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를 줄이면서 집안에 빈 공간을 많이 만들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몇 년 동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호텔을 이용하는데 호텔에 가면 왜 쾌적함을 느끼느냐? 물건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건이 제자리에 정리된 상태로 있죠.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상태를 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함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그럼 우리 집에서도 늘 쾌적함을 느끼고 싶다. 이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건의 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건의 소유를 줄이면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물건을 아껴서 자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고 또 쓰레기 양을 줄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오래 쓰는 것 이것이 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후위기, 기후변화라고 예전엔 불렀는데 지금 기후위기가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특히 물건을 아껴 쓰는 것, 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배출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고 유통하는 과정에도 에너지가 들죠.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이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전기 제품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생활 실천법이 있는데 물건을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선 사진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건들이 이제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 매립지에 차곡차곡 산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이걸 줄이는 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정부 다 이 문제가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라든지 큰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쓰레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인 우리가 이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대안 방법들, 실천 방법들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변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기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것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변화, 의견에 민감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바꾸는 방법, 소비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환경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나에게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실천법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로 되겠어? 내가 혼자 실천한다고 이게 뭐 바뀌겠어? 지구에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문제는 나로 출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변화가 시작이 되죠. 내가 작은 실천을 해보고 친구와 또 직장 동료와 또 함께 만나는 마을의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얘기를 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모이고 모이면 누군가는 새로운 제품, 더 기발한 제품을 만드는,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 나 혼자 해도 실천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나로부터 이걸 출발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면 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환경 문제를 접할 때마다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때로는 또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공포스럽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행동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새로운 대안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흐름이 돼서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바뀌는 건 또 빠른 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실천한다고 되겠어?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야. 이 문제를, 이 거대한 환경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이런 좌절감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 역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 지구촌 전체가 같이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씨앗, 우리가 돼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의 얘기는 한 번 쓰고 버리나요? 당신의 삶은 일회용인가요?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삶이 일회용이 아니듯이 우리 실천, 우리가 환경 실천을 하는 것들, 또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것들, 이 문제, 일회용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 정보를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그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내 생활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건강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위해서 내가 실천을 한다. 북극곰을 위해 실천한다. 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투발루 주민들을 위해 실천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모든 환경 실천법, 대안운동,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실천을 하고 같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일회용이 아니듯이 우리 삶도 일회용이 아닌 지구를 좀 풍요롭게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도 쓰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환경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몇몇 분들, 네. 그리고 환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이런 환경 문제도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앞서 깨달은 분들이 읽고 강의를 들었다면 네. 지금은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또 직장인들 중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환경 동아리 활동 모임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저변이 많이 넓어졌다는 뜻인데요. 그건 또 한편으로 환경 문제가 또 우리 생활에 그만큼 위기로 많이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환경 문제가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남녀노소 다 관심을 갖고 또 책도 읽고 또 강의도 신청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환경을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직접 또 겪으시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이나 조금 더 확신하게 된 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우리 세상에 늘 공존하고 있는데요. 네. 지구촌 어딘가에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접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특정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 한 지역에 이렇게 퍼졌다가 소멸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이 미개척지까지 뭐 열대우림이라든지 툰드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먼 지역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도로를 놓거나 또 그 지역에 이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묻혀올 확률이 높고 네. 또 요즘에 농장의 가축들,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많이 키우는데 이 밀집된 환경에서 또 특정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또 이동이 많아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고 네. 미개척지에 사람이 찾아가서 가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서식지를 잘 보존하고 우리는 사람은 도시라든지 마을,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살면서 그들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히 잘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두기가 이렇게 딱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사이에서만 할 게 아니라 미리 서식지와 야생동물과 자연과 사람이 적당히 거리두기가 늘 필요한 거였네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일회용품 줄이기나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정말 매일 쓰레기 버리는 게 일이에요. 뭐 박스며 쓰레기며 재활용품이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네.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리고 홈쇼핑이라든지 또 택배 배달 네.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그게 다 포장이 이중 삼중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사서 잘 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이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가까이 마을이나 도시 가까운 곳에 사면서 포장지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에코백이라든지 포장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가서 제품의 알맹이만 가져오는 거죠. 껍데기는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예, 그러면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물건을 사서 많이 쓰다가 또 쉽게 버리는데 물건을 좀 소중하게 오래 쓰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좋은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자꾸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물건을 오래오래 잘 간직하면서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일회용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또 부끄러워지는데요. 그런 것 외에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기후위기,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기후위기다, 더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되고 전자제품을 사서 편리하게 쓰는 데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올 여름에 비가 54일 동안이나 왔었고 2년 전에 기후 온도가 41도까지 뜨거워지는 이 폭염을 겪으면서 네. 기후 위기가 우리 피부에 가까이 왔다. 생활 속에 많이 다가왔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이런 게 중요한데요.
대중교통을 좀 즐겨 타면서 자가용 이용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이 꼭 필요한 가전제품인가 좀 줄일 수는 없는가 네. 그리고 전열 제품들이 있어요. 열이 나는 제품들 네. 예를 들어 전기밥솥이라든지 온풍기, 전기장판 이런 전열 제품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전기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려면 전열 제품보다는 집을 따뜻하게 보일러를 돌려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전자제품의 수를 좀 줄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생활에서 물건을 우리가 소중하게 쓰는 것도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운송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네. 우리가 좋은 물건, 튼튼한 물건, 정말 디자인이 예쁜 물건을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것,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덜하는 것도 네.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저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전열기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와, 이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말 꼭 필요한 길이다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또 공부하시고 알려주시고 책 쓰시고 강의하시고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때 가장 큰 보람 느끼세요? 주로 이제 책을 쓰면 독자분들이 메일이나 저에게 SNS로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서 네. 책에 대한 잘 읽었다. 좋은 점은 이런 것이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참 고맙고요. 네. 또 강의를 하면 이제 독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고 초등학생들이 저 앞으로 이런 실천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청소년들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생긴 원인이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관점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환경 정보를 알게 됐다고 얘기하실 때도 네.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환경 문제인지 몰랐다. 네. 처음 알았다. 우리가 이 환경실천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익숙한 것에만 반복했던 것 같다.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로운 정보를 정말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 둘씩 늘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이야기 해주신 박경화 작가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인문학 콘서트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박경화 작가님과 함께한 인문학 콘서트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작가님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환경보호라는 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집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부터 꼭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 해주실 분은 뮤지컬 배우 김도한 님입니다. 김도한 님은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김도한 님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인문학 콘서트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화 작가님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강미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영광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을 새로운 천년을 마치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도 백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간이 천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는 여기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나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여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